지금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이 항모 5척과 전투기 70대를 서해에 몰아넣고 한국에 36시간 최후 통첩을 날렸죠. 미국은 개입 불가를 선언하며 등을 돌렸고 한국은 항복 문서까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국의 아리랑치로에 숨겨져 있던 기술이 가동되며 단 10분 만에 중국 함대가 급히 퇴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했을까요? 지금 그 숨겨진 기술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카터입니다. 미 국방부에서 25년간 동아시아 전략 분석을 담당해왔어요. 소련의 붕괴부터 중국의 부상까지 태평양의 모든 격변을 이 자리에서 지켜봤죠. 그런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경력 전체를 뒤흔든 단 일주일간의 기록입니다. 새벽 4시 32분, 저는 펜타곤 지하 상황실에서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무시하고 다시 잠들었을 시간이었지만 발신자가 국방장관 직통 라인이었기에 즉시 달려갔죠.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곳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단번에 느꼈습니다. 20명 넘는 분석관들이 각자의 모니터 앞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고 천장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는 서해의 위성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어요. 카터, 이리 와서 직접 봐. 국방장관 로버트 밀러가 저를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제가 25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죠.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혹감에 가까웠어요. 스크린을 올려다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 5척이 일렬로 서해를 향해 이동하고 있었거든요. 랴오닝, 산둥, 푸젠, 장수 그리고 최신해함 저장까지. 중국이 보유한 항모 전력의 거의 전부가 한반도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호위하는 구축함과 프리기함은 30척이 넘었고 잠수함 12척의 음향신호도 동시에 포착되었죠.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저는 밀러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또 다른 화면을 가리켰어요. 중국 외교부 왕리 대변인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자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대한민국의 불법적 해양자원 채굴에 대한 정당한 대응 조치를 시작한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건 너무나 뻔한 구실이었거든요. 한국이 서해에서 해양자원을 채굴한다는 주장은 중국이 10년 넘게 우려먹어온 카드였습니다. 실제로 그 해역에서 한국이 뭔가를 캐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중국은 이번에 그 낡은 카드를 명분 삼아 역대 최대 규모의 해군력을 동원한 것이었습니다. 장관님, 이건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닙니다. 옆에 있던 해군 분석관 사라 톰슨이 말했어요. 항모 전단의 이동 속도와 대형을 보면 이건 실전 배치 패턴입니다. 중국이 진짜 뭔가를 하려는 겁니다. 밀러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카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저는 잠시 생각한 뒤 입을 열었죠.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이 정도 전력을 투사한다는 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실질적인 굴복을 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며칠 안에 최후 통첩이 올 겁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 같나? 장관의 질문에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저는 한국의 대응 능력을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물론 한국군은 북한과의 대치를 위해 잘 훈련된 군대였지만 중국 해군의 이런 대규모 압박 앞에서는 역부족일 것이라 판단했죠. 한국 해군은 이지스함 6척과 잠수함 18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중국의 이번 전력 투사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한국은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밀러 장관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개입할 명분이 없다는 거야. 중국은 영해 분쟁을 구실로 삼고 있고 한국 영토를 직접 공격한 것도 아니니까. 저는 그 말에 동의했어요. 국제법상 중국의 행동은 교묘하게 선전포고의 경계선 안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실의 또 다른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떴습니다. 중국 공군의 제-20 스텔스 전투기 70여 대가 서해 상공을 향해 이륙하는 장면이었죠.
동시에 DF-21D 대함 탄도미사일 발사대 12기가 해안가로 이동하는 위성 사진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중국은 단순히 해군만 움직인 것이 아니었어요. 공군과 미사일 전력까지 총동원하여 한국을 완전히 포위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사라 톰슨이 중얼거렸어요. 중국이 정말 한국과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녀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쟁은 아닐 겁니다. 중국도 그 정도로 무모하지는 않아요. 이건 압도적인 무력을 보여주고 한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전략입니다. 한국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며칠이에요. 밀러 장관은 잠시 침묵하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카터, 자네가 직접 서울로 가게. 저는 예상치 못한 명령에 눈을 깜빡였어요. 제가요? 왜 저입니까? 장관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한국 정부와의 비공식 채널이 필요해. 공식적으로 우리가 개입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하거든. 자네가 가장 적합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임무가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어차피 중국의 압박에 굴복할 것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뿐일 거라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상관의 명령이니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밤 비행기로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밀러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죠. 한 가지만 기억해, 카터. 한국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존심이 강해. 그들을 무시하는 태도는 피하도록 해.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자존심이 아무리 강해도 항공모함 5척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국은 결국 고개를 숙일 것이고 저는 그 과정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역할일 뿐이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중국 항모 전단이 서해의 한가운데를 가르며 전진하고 있었고 그 거대한 함대 앞에 작은 반도 하나가 놓여 있었죠. 저는 담담한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작은 나라가 이 거대한 파도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는가.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의 모든 확신은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서울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내리자마자 한국 국방부에서 나온 연락관이 저를 맞이했어요. 김대현 중령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영어가 유창했고 표정에서 긴장감이 역력했죠. 그는 악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카터 분석관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이동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 검은색 승용차에 올랐어요. 차 안에서 김중령은 현재 상황을 간략히 브리핑해 주었습니다. 중국 함대는 서해 중간선까지 접근했고 전투기들의 초계 비행은 하루에 3차례로 늘어났다고 했죠. 한국 정부는 비상대책회의를 연속으로 열고 있었고 군은 데프콘 3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공식 입장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외교적 표현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미국은 개입할 생각이 없었고 저는 그저 관찰자로 파견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차는 서울 시내를 벗어나 남쪽으로 향했어요. 저는 의아해서 물었죠. 국방부로 가는 게 아닙니까? 김중령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먼저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하시게 됩니다. 우리 측 기술 책임자가 직접 브리핑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주센터라니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거기를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몇 시간의 이동 끝에 우리는 전라남도 고흥에 위치한 나로우주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예상보다 큰 규모의 시설에 약간 놀랐어요. 거대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주변에는 현대적인 건물들이 즐비했죠. 하지만 저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설이 크다고 해서 기술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니까요.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것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속의 이수진 박사였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날카로운 눈빛과 단호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녀는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저를 메인 관제실로 안내했습니다. 관제실 안에는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각자의 모니터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카터 분석관님, 현재 저희는 아리랑 7호 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가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위성의 3D 모델링이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위성은 기존의 정찰 위성과는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팔짱을 끼며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저는 그녀의 설명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한국의 우주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로호 발사 실패의 역사, 러시아 기술에 의존했던 과거,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물론 최근 몇 년간 발전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미국이나 중국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흥미롭군요. 저는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 함대가 서해에 있는 상황에서 위성 발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 박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을 둘러보시죠. 그녀의 안내로 저는 우주센터의 여러 시설을 둘러봤어요. 위성 조립동, 추진체 시험장, 통신 관제소 등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시설의 수준은 제 예상보다 높았어요. 특히 클린룸의 청정도 관리와 정밀 장비들은 미국의 유수 연구소에 견줄만 했죠. 하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시설은 괜찮네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걸로 중국을 상대하기엔 아직 멉니다. 위성 몇 개로 항공모함 5척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이 박사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점심 식사 후 저는 한국 국방부 및 합참 관계자들과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15명 정도의 인원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무거웠죠. 한국 측 수석 대표는 국방부 차관 박정호였는데 그는 저에게 미국의 지원 가능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이 한국 영토를 직접 공격하지 않는 한 우리가 움직일 명분이 없어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몇 장교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죠. 그렇다면 미국은 그냥 지켜보기만 하겠다는 겁니까? 한 해군 제독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관찰하고 적절한 시점에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겁니다. 한국도 현실적인 선택을 고려해야 할 때예요. 현실적인 선택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 차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중국의 요구 사항을 일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한국의 자존심이 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의 저 함대를 상대할 방법이 없잖아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몇몇 장교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박 차관의 얼굴에도 불쾌함이 드러났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제가 하는 말은 사실이었고 한국이 그것을 받아들이든 말든 결과는 같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장교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박 차관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뭔가를 전했고 박 차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회의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어요.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위성 영상이 떴습니다. 중국 함대가 서해 중간선을 넘어 한국 측 해역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동시에 중국 외교부에서 성명이 발표되었다는 속보가 떴죠.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에게 36시간 내에 서해 해양자원 채굴권을 포기하고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철수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낸 것이었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예상대로군요. 중국은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 한국은 곧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굴복하거나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거나요. 36시간이라.
박 차관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들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시험이 아닙니다, 차관님. 이건 통보예요.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중국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았을 겁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이 났고 저는 서울의 한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방에 들어와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야경이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아래에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워싱턴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한국은 중국의 압박에 굴복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의 개입 없이는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다. 한국의 기술력과 군사력은 중국을 상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적었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이미 이 임무의 결말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안에 한국은 백기를 들 것이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본 뒤 워싱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었고 한국인들도 곧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 확신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이수진 박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카터 분석관님, 내일 새벽에 다시 나로우주센터로 와주십시오.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의아해하며 물었죠. 이 시간에 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전화가 끊어진 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니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때까지 저는 그녀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충격의 이름은 바로 스펙트럼 브레이크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이수진 박사의 전화를 무시하고 호텔에 남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우주센터에서 더 볼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저는 워싱턴과의 화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밀러 국방장관의 얼굴이 나타났을 때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카터, 상황이 더 나빠졌어. 장관이 말했어요. 중국 함대가 어젯밤 사이에 한국 해역 깊숙이 진입했고 지금 서해 전체를 사실상 봉쇄하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이었죠. 최후 통첩을 보낸 뒤 물리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의 전형적인 전략이었거든요. 화면이 전환되면서 실시간 위성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항공모함 5척이 부채꼴 대형을 이루며 서해 한가운데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 주변으로 호위함과 구축함이 철벽 같은 방어선을 형성했고 하늘에는 전투기들이 끊임없이 초계 비행을 하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완전한 봉쇄야. 한국은 이제 꼼짝도 못하게 됐군. 더 심각한 건 이거야. 밀러 장관이 또 다른 영상을 띄웠어요. 중국 공군 기지에서 제-20 전투기 70여 대가 동시에 이륙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은 서해 상공을 향해 일제히 날아올랐고 곧이어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며 시위 비행을 시작했죠. 화면 속에서 전투기들이 편대를 이루어 하늘을 가르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까마귀 떼가 먹잇감을 노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국 공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장관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KF-21 전투기 20대 정도가 긴급 발진했지만 숫자에서 압도당하고 있어. 중국은 의도적으로 한국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고 있는 거야. 화상회의에는 국무부와 백악관 관계자들도 참석해 있었어요. 국무부 차관보 린다 모리슨이 화면에 나타나며 말했습니다. 최후 통첩 시한까지 24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결정을 내려야 해요. 중국이 한국을 직접 공격하지 않는 한 우리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명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섣부른 개입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저는 그녀의 말에 동의했어요. 국제법적으로 중국의 행동은 교묘하게 전쟁 행위의 경계선 안쪽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영해 침범과 방공식별구역 진입은 도발적이지만 그 자체로 무력 충돌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은 그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한국을 최대한 압박하면서도 미국의 개인 명분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우리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백악관 안보보좌관 마이클 브레넌이 물었어요. 밀러 장관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먼저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도록 권고하는 게 좋겠어. 우리가 나서기 전에 한국 스스로 중국과 대화 채널을 열어야 해.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한 발 물러서겠다는 거군요. 한국에게 먼저 양보하라고 압박하고 상황이 정리된 뒤에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속셈이었어요. 솔직히 저도 그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 사태는 곧 진정될 것이고 미국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할 수 있을 테니까요. 카터 자네가 한국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해줘. 밀러 장관이 말했습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지 말고 한국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유도해. 하지만 결론은 명확하게 전달해야 해. 미국은 지금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야. 화상회의가 끝난 뒤 저는 한국 국방부에 연락을 취해 긴급회의를 요청했어요. 오후에 열린 회의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박정호 차관을 비롯해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그리고 청와대 안보실장까지 모여 있었죠. 분위기는 어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고 몇몇 장군들의 얼굴에는 밤새 잠을 못 잔 피로가 역력했어요. 카터 분석관님, 미국 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합참의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입을 열었어요. 미국 정부는 현재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직접적인 무력 공격을 하지 않는 한 우리가 군사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외교적 해결을 우선적으로 모색하기를 권고합니다. 중국과의 대화 채널을 열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봅니다.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점이라고요? 해군 참모총장이 날카롭게 반문했어요. 중국은 우리에게 이어도를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상호 수용 가능한 겁니까?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한국 정부가 결정하실 문제예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장군들 사이에서 격앙된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어떤 이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어떤 이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반박했죠. 박 차관은 이마를 짚으며 고심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혼란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예견된 일이군요. 압도적인 힘 앞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입니까? 청와대 안보실장이 물었어요. 박 차관이 시계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최후 통첩 시한까지 22시간 남았습니다. 22시간이라는 말에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하루도 채 남지 않은 시간 한국 정부가 결정을 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중국은 바로 그런 압박을 의도한 것이었죠. 대통령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합참의장이 물었어요. 안보실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고 계십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전쟁의 공포를 안겨줄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외교적 해결이 우선이지만 국가의 주권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외교적 해결이 우선이면서 주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니 그건 모순된 말이었거든요. 중국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동시에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고 저는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결과는 뻔하다고 생각했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복도에서 박정호 차관과 마주쳤어요. 그는 저를 잠시 붙잡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터 분석관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미국은 정말 우리를 돕지 않을 겁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차관님, 저는 분석관일 뿐입니다. 정책 결정권은 없어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한국이 먼저 양보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중국과 정면으로 맞서면 한국만 피해를 입을 뿐이에요. 박 차관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실망과 분노가 동시에 느껴졌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제가 하는 말은 냉정한 현실이었고 감정에 휩쓸려 판단을 흐리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테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차창 밖으로 서울의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뉴스 속보가 계속해서 중국의 위협을 보도하고 있었고 거리 곳곳의 전광판에는 긴급 재난 문자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군요. 그들의 정부가 곧 굴욕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워싱턴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한국 정부는 내부 분열로 혼란에 빠져 있으며 미국의 지원 없이는 중국의 압박을 버틸 수 없을 것이다. 22시간 내에 한국은 어떤 형태로든 양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적었습니다. 보고서를 보내고 나서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모든 것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고 저는 이 임무가 곧 끝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휴대폰에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이수진 박사였습니다.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어요. 내일 새벽 5시 나로우주 센터에서 역사가 바뀝니다. 오시겠습니까?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역사가 바뀐다니 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어요. 저는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몰랐어요. 그 새벽에 제가 목격하게 될 것이 제 25년 경력의 모든 확신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사실을요. 새벽 4시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잠시 이수진 박사의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어요. 나로우주 센터로 가려면 지금 출발해야 했지만 그 전에 현재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죠. 저는 호텔 TV를 켰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광경이었어요. 한국의 모든 방송사가 긴급 뉴스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붉은 글씨로 속보 자막이 끊임없이 흘러갔고 앵커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죠. 최후 통첩 시한이 16시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 여론이 극심하게 분열되고 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서울 광화문 광장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수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모여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 서로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굴복은 없다, 끝까지 싸우자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고 반대편에서는 전쟁보다 평화, 현실을 직시하자라는 외침이 맞섰어요. 두 진영 사이에는 경찰 병력이 배치되어 충돌을 막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일촉즉발이었죠.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분열이 시작되다니 한국 사회가 생각보다 취약하군요. 채널을 돌리자 경제 뉴스가 나왔어요.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한국 증시가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개장 직후 8% 이상 급락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빨간색으로 물든 주가 그래프가 떴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들의 주가가 줄줄이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었죠. 환율 상황도 심각합니다. 앵커가 이어서 말했어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50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외환 당국이 긴급 개입에 나섰지만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제적 공황이 시작된 거군요. 중국은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한국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채널에서는 기업들의 비상대책회의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삼성, 현대, LG, SK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긴급히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였죠. 한 경제 전문가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만약 중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면 한국 수출의 4분의 1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정치권의 반응도 격렬했어요. 야당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를 맹렬히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이 지경까지 악화시킨 외교적 무능을 규탄합니다.
반면 여당 대변인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쟁을 일삼는 것은 적을 돕는 행위라며 맞받아쳤죠. 국회에서는 긴급 본회의가 소집되었지만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며 회의가 중단되었다는 속보가 떴어요. 저는 TV를 끄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새벽 하늘은 어둡고 무거웠어요. 저 아래 거리에서는 이미 시위대의 함성이 희미하게 들려왔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은 곧 무릎을 꿇겠군요. 내부에서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데 어떻게 외부의 압박을 버틸 수 있겠어요? 나로우즈 센터로 출발하기 전에 저는 워싱턴에 간단한 상황 보고를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가 급속히 분열되고 있으며 경제적 패닉이 시작되었다고 적었어요. 제 예상으로는 최후 통첩 시한 전에 한국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양보를 선언할 것이라고 덧붙였죠. 차를 타고 나로우즈 센터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라디오를 통해 계속 상황을 확인했어요. 뉴스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청와대 앞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죠. 어떤 이들은 대통령의 강경 대응을 요구했고 어떤 이들은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어요. 한 라디오 진행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갈라진 것은 오랜만입니다. 우리는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휴게소마다 사람들이 TV 앞에 모여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불안과 공포가 역력했죠. 주유소에서는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이 긴 줄을 이루고 있었어요. 마트에서는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사람들로 북새통이었다는 뉴스도 들렸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사회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에 워싱턴에서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밀러 장관이 보낸 것이었어요. 한국 정부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항복 문서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음. 확인 바람.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대로군요. 결국 한국은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 같았어요. 차가 전라남도에 접어들 무렵 저는 한국 국방부의 한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카터 분석관님,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가장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계세요. 저는 물었죠. 항복을 고려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는 없지만 외교부에서 이미 문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항복 문서라니 한국이 정말 그 지경까지 몰린 건가요? 물론 저는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예상했지만 실제로 그 순간이 다가오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5년간 국제 정세를 분석해 왔지만 한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나로우즈 센터에 거의 도착했을 때 라디오에서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어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께서 오늘 중으로 중대 결정을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중국과의 협상 수용을 의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끝이 보이는군요. 한국은 결국 고개를 숙일 것이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본 뒤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새벽 5시 정각에 저는 나로우즈 센터 정문에 도착했어요. 이수진 박사가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제와 달랐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이상한 빛이 감돌았죠.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셨군요. 이 박사가 말했어요. 지금 한국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항복 문서를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이 박사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을 부른 겁니다. 그 문서가 서명되기 전에 당신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따라 우주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저는 생전 처음 보는 광경과 마주했습니다. 거대한 지하 관제실이 펼쳐져 있었고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벽면 전체를 덮은 대형 스크린에는 위성 궤도와 각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게 대체 뭡니까?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박사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카터 분석관님, 당신은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죠. 하지만 오늘 당신은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겁니다.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발사 카운트다운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아리랑치로 발사까지 남은 시간 47분. 저는 아직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어요. 그 위성이 단순한 정찰 위성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 숨겨온 진짜 카드가 무엇인지를요. 발사 카운트다운이 47분에서 46분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거대한 지하 관제실을 둘러보며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규모의 시설이 존재한다는 것을 미국 정보기관이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수진 박사가 저를 중앙 콘솔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백발의 노신사가 서 있었는데 이 박사가 그를 소개했습니다. 나로우주센터 이정훈 단장님이십니다. 한국 우주개발의 산증인이시죠. 이 단장은 저에게 악수를 건네며 말했어요. 카터 분석관님, 오늘 보시게 될 것은 대한민국이 15년간 비밀리에 준비해 온 것입니다. 미국 정부에도 알리지 않았죠.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미국에 알리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동맹국 아닙니까? 이 단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맹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하지는 않죠. 미국도 우리에게 숨기는 것이 많잖아요. 우리는 그저 같은 방식으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아리랑치로의 3D 모델링이 떴어요. 이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정찰 위성처럼 보이죠. 하지만 내부에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녀가 화면을 확대하자 위성 내부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일반적인 정찰 장비 외에 거대한 안테나, 배열과 복잡한 회로 구조가 보였거든요. 이건 뭡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이 박사가 대답했어요. 스펙트럼 브레이크입니다. 지향성 전자기파 교란 시스템이에요. 특정 주파수 대역을 정밀하게 차단하거나 교란할 수 있는 장치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전자전 무기라는 것은 알겠는데 위성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게 작동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다시 물었어요. 이 단장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반경 수백 킬로미터 내의 모든 레이더, 통신, 항법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특정 주파수만 차단할 수도 있고 광범위하게 모든 전자 신호를 교란할 수도 있어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중국 함대의 모든 전자 장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레이더가 작동하지 않으면 적을 탐지할 수 없고 통신이 끊기면 지휘 체계가 붕괴되며 항법 시스템이 마비되면 함정들은 방향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눈먼 철덩어리가 되는 거죠. 설마 이런 장치를 한국이 직접 만들었다고요? 저는 믿기 어렵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이 박사는 자부심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국내 기술진이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핵심 부품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전부요. 외국의 도움 없이 순수하게 우리 힘으로 만들었어요. 발사 카운트다운이 30분을 가리켰어요. 관제실의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종 점검을 수행하고 있었고 무전 교신이 끊임없이 오갔죠. 저는 아직도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한국이 미국도 모르게 이런 무기를 개발했다니요. 왜 이제야 공개하는 겁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이 단장이 대답했어요. 이 시스템은 아직 실전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했지만 실제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예요.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모욕하고 있고 미국은 도와주지 않겠다고 했죠.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그때 관제실의 스피커에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발사 20분 전입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 중입니다.
대형 스크린 중 하나의 발사대의 실시간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로켓이 새벽 어둠 속에서 조명을 받으며 하늘을 향해 서 있었어요. 그 광경은 장엄하면서도 긴장감이 넘쳤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이 시스템이 정말 작동한다면 오늘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실패한다면 한국은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건 도박이었어요. 엄청난 도박이었죠. 성공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저는 이 박사에게 물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발사 자체는 95% 이상입니다. 하지만 스펙트럼 브레이크의 실전 작동 확률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요. 시뮬레이션에서는 80% 이상이었지만 실제 전장 환경에서는 변수가 많거든요. 발사 10분 전이 되자 관제실의 분위기가 극도로 긴장되었어요. 모든 연구원들이 자신의 모니터에 집중했고 이 단장은 팔짱을 낀 채 대형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이게 성공할 거라고 믿는 걸까요? 발사 5분 전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최종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관제실 전체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직 카운트다운 숫자만이 초 단위로 줄어들고 있었죠. 3분, 2분, 1분. 저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국인이고 이건 한국의 프로젝트인데 어째서 이렇게 긴장되는 걸까요? 10, 9, 8, 7, 6, 5, 4, 3, 2, 1. 발사. 아나운서의 목소리와 함께 화면 속 로켓이 거대한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굉음이 스피커를 통해 관제실까지 전해졌고 연구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로켓은 새벽 하늘을 가르며 점점 작아져 갔고 곧 구름 속으로 사라졌죠. 1단계 분리 성공. 2단계 점화 정상. 궤도 진입 예상 시간 8분. 연구원들의 보고가 연달아 이어졌어요. 이 단장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지만 아직 완전히 긴장을 풀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발사는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8분 뒤 아리랑 7호가 예정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관제실에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몇몇 연구원들은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이 박사도 눈가에 눈물이 맺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단장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위성은 궤도에 올랐지만 스펙트럼 브레이크 시스템의 활성화는 아직입니다. 그리고 그걸 사용할지 말지는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문제예요. 그때 관제실의 또 다른 스크린에 긴급 속보가 떴어요. 중국 외교부가 새로운 성명을 발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위성 발사는 명백한 도발 행위이며 최후 통첩 시한을 12시간으로 단축한다. 한국이 즉시 굴복하지 않으면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관제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잠시 전의 환호는 사라지고 다시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중국이 위성 발사를 도발로 해석했군요.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 박사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카터 분석관님,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그냥 당하고 있을 생각이 없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밀어붙이면 우리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한국이 이런 카드를 숨기고 있었다니. 미국 정보기관은 이걸 전혀 몰랐고 저도 완전히 판단을 잘못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 시스템이 정말 작동할까요? 그리고 만약 작동한다면 중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이 단장이 저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시스템을 사용할지 말지 결정하실 거예요. 당신은 그 순간의 증인이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인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대체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최후 통첩 시한이 12시간으로 단축된 뒤 시간은 잔인할 정도로 빠르게 흘러갔어요. 저는 나로우주 센터 지하 관제실에 남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리랑 7호는 정상적으로 궤도를 돌고 있었고 스펙트럼 브레이크 시스템도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10시간이 흘렀을 때 관제실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각자의 모니터 앞에서 초조하게 데이터를 확인했고 이정훈 단장은 팔짱을 낀 채 대형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죠. 이수진 박사는 제 옆에서 연신 커피를 마시며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청와대에서 아직 연락이 없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 박사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직이요. 대통령께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택지라니 지금 한국에게 무슨 선택지가 남아있다는 건가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워싱턴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밀러 장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카터 백악관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어. 미국은 이 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공식 통보가 지금 한국 정부에 전달되고 있어. 저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장관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그건 한국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야. 우리는 외교적 지원을 하겠지만 군사적 충돌에는 휘말리지 않을 거야. 자네도 상황이 더 악화되면 철수를 준비해. 전화가 끊어진 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박사가 다가와 물었어요. 무슨 소식이에요? 저는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죠. 미국이 공식적으로 개입 거부를 통보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완전히 혼자예요. 이 박사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스쳤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관제실의 대형 스크린에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은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고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죠. 대변인의 목소리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또 다른 스크린에 서울 시내의 실시간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고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었죠. 어떤 이들은 울부짖었고 어떤 이들은 분노에 차서 고함을 질렀어요. 경찰 병력이 총동원되었지만 군중을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긴박한 목소리로 보도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트와 주유소에는 사재기 행렬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폭력 사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텅 빈 마트 진열대, 줄지어 선 차량들,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리의 모습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최후 통첩 시한이 2시간 남았을 때 관제실에 또 다른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새로운 성명을 발표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올려다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내용은 최악이었거든요. 한국 정부에 최종 통첩한다. 20분 내에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철수와 서해 자원 채굴권 포기를 공식 선언하라. 시한 내에 응답이 없으면 군사작전을 개시한다. 20분이라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2시간도 아니고 20분이라니 그건 협상이 아니라 처형 선고였습니다. 중국은 한국에게 숨 쉴 틈조차 주지 않으려는 것이었죠. 관제실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 단장의 얼굴에도 처음으로 동요의 빛이 스쳤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처형입니다. 저는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이 박사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럼 브레이크를 만든 거예요. 이런 순간을 위해서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부족해 보였어요. 시스템이 작동할지 안 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거든요. 15분이 남았을 때 관제실의 대형 스크린에 청와대 집무실의 영상이 연결되었어요. 긴급 화상 연결이었죠. 대통령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한 장의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항복 문서였어요. 대통령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옆에는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도 참담했습니다. 대통령님, 시간이 없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말했어요. 서명하시면 최소한 전쟁은 피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문서를 바라보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검은색 만년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펜을 들어 서명하면 대한민국은 중국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10분이 남았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인가? 한국은 정말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25년간 국제 정세를 분석해 왔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한 나라가 굴복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미국인이지만 어째서인지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관제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연구원들 중 몇몇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참고 있었죠. 이 박사도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오직 이 단장만이 무표정하게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5분이 남았을 때 대통령이 천천히 펜을 들어 올렸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대통령의 손이 문서 위로 향했어요. 펜촉이 종이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이 단장이 마이크를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청와대 집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통령님, 나로우주센터 이정훈입니다. 스펙트럼 브레이크 시스템 가동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즉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손이 멈췄어요. 펜을 든 채로 화면을 바라봤죠. 성공 확률은 얼마입니까? 이 단장이 대답했습니다. 40%입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더 높았지만 실전에서는 변수가 많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공하면 역사가 바뀝니다. 3분이 남았어요. 대통령이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대통령님, 40%는 너무 위험합니다. 실패하면 전쟁입니다. 대통령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관님, 오늘 제가 이 문서에 서명하면 전쟁은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고개를 들 수 없게 됩니다. 저는 그런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어요. 2분이 남았어요. 대통령이 항복 문서를 천천히 접어서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향해 말했죠. 이 단장님, 스펙트럼 브레이크를 가동하십시오. 관제실에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 단장이 대답했습니다. 명령 받았습니다, 대통령님. 1분이 남았어요. 이 단장이 연구원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스펙트럼 브레이크 가동 시퀀스 시작하라. 관제실이 갑자기 분주해졌어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무전교신, 데이터 확인 보고가 동시에 울려 퍼졌죠. 저는 그 순간 역사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40%의 성공 확률. 그건 동전 던지기보다도 나쁜 확률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도박을 선택했어요. 굴욕적인 항복 대신 불확실한 반격을 택한 거죠. 성공하든 실패하든 오늘 이 순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스펙트럼 브레이크 가동 시퀀스 시작합니다. 이정훈 단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관제실 전체가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연구원들이 각자의 콘솔 앞에서 손가락을 쉴 새 없이 움직였고 대형 스크린에는 아리랑치로의 실시간 궤도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위성이 서해 상공을 지나는 순간까지 3분이 남아 있었죠. 이수진 박사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카터 분석관님, 지금부터 보시게 될 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에요. 우리가 15년간 준비해 온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거든요. 위성 궤도 진입 확인, 목표 지점까지 2분 30초. 한 연구원이 보고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서해의 위성 영상이 나타났어요. 중국 함대가 여전히 부채꼴 대형을 유지한 채 한국 해역을 점령하고 있었죠. 항공모함 5척, 구축함과 호위함 30척 이상, 그리고 그 위를 날아다니는 전투기들. 그 거대한 함대가 곧 눈먼 철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시스템 충전 상태 98%. 또 다른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이 단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충전 완료되는 대로 즉시 발사한다.
관제실의 모든 시선이 대형 스크린에 집중되었습니다. 초 단위로 줄어드는 카운트다운 숫자가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죠. 목표 지점까지 1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걸까요? 저는 미국인이고 이건 한국의 작전인데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저도 모르게 성공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거대한 중국에 맞서 싸우는 모습이 무언가 깊은 곳에서 저를 흔들어 놓았거든요. 충전 완료. 발사 준비 완료. 이 박사가 콘솔 앞에서 외쳤어요. 이 단장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청와대에 보고합니다. 스펙트럼 브레이크 발사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화면 속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발사하십시오. 스펙트럼 브레이크 발사. 이 단장의 명령과 함께 이 박사가 발사 버튼을 눌렀어요. 순간 관제실의 모든 스크린이 일제히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아리랑 7호의 상태 표시창에 새로운 문구가 떠올랐죠. 전자기파 방출 개시. 대형 스크린에 위성에서 촬영한 실시간 영상이 나타났어요. 아리랑 7호가 서해 상공을 지나가고 있었고 그 아래로 중국 함대가 보였습니다. 처음 몇 초 동안은 아무 변화도 없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실패한 건가?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그때 한 연구원이 소리쳤어요. 신호 교란 시작됐습니다. 중국 함대의 통신 주파수가 혼선을 일으키고 있어요. 대형 스크린 한쪽에 중국 함대의 통신 상태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떴습니다. 안정적인 직선이던 그래프가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마치 심장마비 환자의 심전도처럼 불규칙하게 튀어올랐죠. 레이더 신호 감쇄 확인. 중국 함대의 탐지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고가 이어졌어요. 저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만든 그 시스템이 진짜로 효과를 내고 있었어요. 항법 시스템 교란 시작. GPS 신호 차단 확인. 연구원들의 보고가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이 박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지금 중국 함대의 모든 전자 시스템이 순차적으로 마비되고 있어요. 먼저 통신이 끊기고 그 다음 레이더가 멈추고 마지막으로 항법 장치가 무력화됩니다. 화면 속 중국 함대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일사불란하게 대형을 유지하던 함정들이 갑자기 혼란에 빠진 것처럼 제각각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항공모함 위에서 이륙 준비를 하던 전투기들도 갑판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중국 함대 기함에서 긴급 통신 시도 중입니다. 하지만 신호가 전달되지 않고 있어요. 한 연구원이 보고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함대 전체의 지휘 체계가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기함이 명령을 내려도 다른 함정들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십 척의 군함이 한순간에 고립된 섬들이 되어버린 거죠. 발사 후 5분 경과. 중국 함대 레이더 기능 90% 상실. 이 단장이 시간을 체크하며 말했어요. 예상보다 빠르군. 시뮬레이션에서는 7분이 걸렸는데. 이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실제 환경에서 전자기파 전파 효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해수면 반사 효과 덕분일 거예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 중 하나인 중국 함대가 실시간으로 무력화되는 광경을 보고 있었거든요. 아무런 폭발도 총성도 미사일도 없었어요. 그저 보이지 않는 전파가 그 거대한 함대를 서서히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발사 후 7분 경과. 통신 완전 두절 확인. 연구원의 보고가 이어졌어요. 중국 함대 내부 교신 제로. 함정 간 통신 불가능 상태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중국 함정들의 움직임이 더욱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보였어요. 어떤 구축함은 원을 그리며 제자리를 맴돌았고 어떤 호위함은 다른 함정과 충돌할 뻔하며 급히 방향을 틀었죠. 항법 시스템 완전 마비 확인.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어요. 중국 함대는 현재 자신들의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경악했어요. GPS가 없으면 현대 군함은 방향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수십 척의 최신의 전함이 한순간에 나침반도 없이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발사 후 10분 경과. 이 단장이 선언했습니다. 중국 함대 전자 시스템 완전 마비 확인. 스펙트럼 브레이크 작전 성공입니다. 관제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연구원들이 서로 얼싸안았고 몇몇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박사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터뜨렸죠.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성공한 거예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미국의 도움도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로 중국 함대를 무력화시킨 거죠. 10분 만에요. 단 10분 만에 그 거대한 함대가 눈먼 철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나는 지금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다. 저는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박사가 눈물을 닦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어떠세요, 카터 분석관님? 아직도 한국이 중국을 상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청와대 집무실 영상이 다시 나타났어요. 대통령이 책상 앞에서 일어나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죠. 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어요.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단장이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15년간 묵묵히 연구해온 모든 과학자들, 그리고 그들을 믿어준 국민들이 해낸 겁니다. 저는 화면 속 대통령의 표정을 바라봤어요. 몇 분 전만 해도 항복 문서에 서명하려던 그 손이 지금은 승리의 감격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40%의 확률에 모든 것을 걸었던 그 결단이 역사를 바꾸어 놓은 거예요. 서해의 위성 영상이 다시 화면에 떴어요. 중국 함대가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몇몇 함정들은 서로 충돌 위험을 피해 느리게 후진하고 있었고 항공모함들은 갑판 위에 전투기들을 세워둔 채 꼼짝도 하지 못했죠. 그들은 이제 싸울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그저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세계의 질서가 바뀌었어요. 작은 나라도 기술력만 있으면 강대국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의 증인이 된 거죠. 스펙트럼 브레이크 작전이 성공한 뒤 상황은 빠르게 전개되었어요. 중국 함대는 전자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로 서해 한가운데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통신도 레이더도 항법 장치도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저는 나로우주센터 관제실에서 그 광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작전 성공 후 3시간이 지났을 때 위성 영상에서 놀라운 변화가 포착되었습니다. 중국 함대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그 방향은 한국을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동쪽으로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전자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에서 오직 유관과 수기 신호에 의존해 철수를 시작한 거죠. 중국 함대 후퇴 확인됩니다. 한 연구원이 보고했어요. 현재 속도로 보아 서해 중간선을 벗어나는데 약 6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제실에 다시 한번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정훈 단장은 무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수진 박사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카터 분석관님, 저희가 해냈어요. 총 한 발 쏘지 않고 중국 함대를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해내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관제실의 대형 스크린 중 하나에 세계 각국 뉴스 채널들의 화면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NHK 등 모든 주요 언론이 긴급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어요. 한국 독자 기술로 중국 함대 무력화. 서해 위기 극적 반전. 아시아의 새로운 강국 등장. 자막들이 화면 하단에서 끊임없이 흘러갔죠. BBC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도했어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자전 시스템으로 중국 해군 함대 전체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현대 해전의 역사를 다시 쓰는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CNN에서는 퇴역 미 해군 제독이 인터뷰에 출연해 말했죠. 솔직히 충격입니다.
미국도 이런 수준의 전자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한국이 어떻게 이것을 개발했는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의 반응도 곧 나타났어요. 중국 외교부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중국은 서해에서의 훈련을 종료하고 함대를 귀환시킨다. 한국과의 외교적 대화 채널을 열 용의가 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20분 내에 항복하라고 협박하던 나라가 이제는 대화를 요청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성명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힘의 논리란 이런 거죠. 강할 때는 위협하고 약해지면 협상을 원하는 거예요. 서울 광화문 광장의 실시간 영상이 화면에 떴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공포와 분열로 가득 찼던 그곳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서로 얼싸안고 울었고 어떤 이들은 애국가를 부르고 있었죠. 거리 곳곳에서 자발적인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 방송 기자가 광장에서 시민을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1997년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던 세대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위기를 극복했어요. 오늘 또다시 증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어요. 밀러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카터, 지금 백악관이 난리야. 대통령께서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즉시 올리라고 지시하셨어. 저는 대답했죠. 장관님, 저도 직접 목격하고도 믿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장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봤던 것 같아. 앞으로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할 거야. 며칠 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기 전에 청와대를 방문했어요. 대통령이 직접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거든요. 집무실에 들어서자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건넸습니다. 카터 분석관님, 어려운 시기에 한국에 계셨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대통령님, 저야말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에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세계 대부분이 한국을 그렇게 봤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총칼 없이 전쟁을 끝냈습니다. 존경합니다. 진심으로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뒤 저는 국방부에 상세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동맹국이 아니다. 그들은 독자적인 기술력과 결단력을 갖춘 동등한 파트너이다. 앞으로 미국은 한국을 보호 대상이 아닌 주도적 협력국으로 대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백악관까지 올라갔고 곧 미국의 대한국 정책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국무부와 국방부에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 확대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한국을 핵심 동맹국에서 핵심 파트너 국가로 재분류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죠. 몇 주 뒤 저는 한국제안보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안보 전문가들 앞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의 한국은 허락을 구했지만 오늘의 한국은 스스로 길을 만듭니다. 이번 서해 위기는 단순한 군사적 대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작은 나라도 기술과 의지만 있으면 강대국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많은 전문가들이 저에게 질문을 쏟아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어느 수준인가? 스펙트럼 브레이크의 원리는 무엇인가? 다른 나라도 개발할 수 있는가? 저는 그 질문들에 답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구나. 가끔 저는 나로우즈 센터에서 보낸 그날들을 떠올려요. 이수진 박사의 단호한 눈빛, 이정훈 단장의 침착한 지휘, 그리고 40%의 확률의 모든 것을 건 대통령의 결단.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어요. 총 한 발 쏘지 않고 전쟁을 막았고 국가의 자존심을 지켰으며 세계의 질서를 바꾸어 놓았죠. 저는 25년간 국제 정세를 분석해 왔지만
그날 한국에서 배운 것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국가의 힘은 땅의 크기나 인구의 숫자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진정한 힘은 기술력과 그것을 사용할 용기와 마지막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은 그날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원히 그 증인으로 남을 거예요.